수만 명의 군인, 수백 대의 전투기, 폭격기, 수십 척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장거리 미사일과 킬러 드론. 대만은 현재 역사상 최대의 포위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은 12월 29일 아침에 대만에 대한 격렬한 공격을 시작하여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하늘은 비행이 금지되고 항구는 봉쇄되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전쟁 시뮬레이션 한가운데에 갑자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평양의 평화라는 환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베이징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에게 정보했다.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파괴하고 싶다면 당신도 파괴될 것입니다. 중국과 세계화 센터의 부회장 빅터 가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대만 침공에 대한 지지 성명. 반대편에는 베이징의 작은 움직임에도 개입하겠다는 역사적인 일본이 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대만은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다. 미 해군은 높은 경계 수준에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전투 준비 태세에 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 및 전술적 측면을 검토할 때 단순한 군사훈련 이상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전면적인 포위를 드러냅니다. 중국은 대만을 지도에서 지으려는 듯 7개의 다른 지점에서 섬을 포위했습니다. 현장의 OSINT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는 중국의 전략이 3가지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층은 공역의 완전한 폐쇄였습니다. 중국의 J-50 및 J-16 전투기와 H-6 폭격기는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철의 돔을 형성하여 섬으로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중봉쇄는 민간 항공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만의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취소되고 활주로가 비워졌으며 터미널은 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봉쇄로 인해 대만이나 대만으로 가려는 환승 지점에 10만 명 이상의 승객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해상 봉쇄입니다. 중국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대만의 북쪽, 남쪽, 동쪽 해안에 배치되어 섬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함선들은 대만의 에너지 수입에 필수적인 LNG 탱커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해역을 사격장으로 만들어 대만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상선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층은 회색지대 전쟁입니다. 중국은 군함뿐만 아니라 해안 경비대 선박으로도 대만의 영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대만 어선과 순찰선을 압박하여 지속적인 갈등 위험을 만듭니다. 이 전략은 대만 군대를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실수를 유도하여 지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포위의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은 이 움직임 뒤에 강력한 동맹국인 모스크바의 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푸틴은 태평양에 불이 붙으면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2개의 주요 위기가 발생하는 나토와 미국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우리 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유럽으로 다시 가져왔고 우리는 우리 조부모와 증조부모가 겪었던 전쟁의 규모에 대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지원은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지역 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중국이 정의라는 명목으로 섬을 압박하는 동안 실제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공격성 뒤에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역사적인 모욕이 있으며 이는 결코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다카이치는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일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아시아 지정학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당황한 베이징은 중국의 자랑인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동원하여 12월 9일 일본 해안을 봉쇄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구축함과 호위함을 동반하여 일본의 남서부 섬들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에 100척 이상의 군함이 배치되었습니다. 같은 날 훨씬 더 위협적인 실루엣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핵무장 가능 Tu-95MS 전략 폭격기와
중국의 H-6 폭격기가 일본 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8시간 동안 공동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시진핑과 그의 고문들은 강력한 위협이 일본을 마비시켜 도쿄가 두려워 매떨게 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본의 대응이 외교 소환을 발송하거나 비무장 정찰기를 통해 상황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점까지 중국의 기대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본 항공자위대는 베이징의 모든 전략적 계산을 뒤엎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동시에 16대의 F-2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 대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항공기들의 날개 아래에 장착된 무전이었습니다. 각 F-에는 93식 ASM-2 대함 미사일 64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초음속 속도로 목표물에 돌진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첨단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구축함을 격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일본이 긴장을 피한다는 중국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헌법으로 알려진 일본이 이렇게 분명히 이를 드러낸 것은 처음입니다. 도쿄는 작은 위반을 통해 점진적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는 중국의 산람이 전술의 테이블을 뒤엎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에서는 큰 충격과 당황스러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일본이 단순히 미국의 위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치명적인 군사 강국이며 레드라인이 넘으면 주저없이 반가쇠를 당길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돼지 짚은 안 해. 오늘날 대만 주변에서 보이는 대규모 군사 증강은 사실 이 굴욕을 감추려는 중국의 시도입니다.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과시로 일본에 대한 이 전략적 패배를 만회하려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도쿄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의 표면을 긁어보면 단순한 현재의 지정학적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수세기 전의 상처가 드러납니다. 한때 중국을 침략했던 일본 제국의 유령은 여전히 베이징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은 이제 그 유령을 스스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억 속에서 일본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과거에 침략하고 굴욕을 주고 중국의 영토를 점령한 점령국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대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옛 제국 시대로의 회귀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는 그들을 이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히스테리성 분노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적대감은 중국의 강압 외교가 역효과를 내면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그 옛날의 평화주의적이고 소극적이며 순전히 무역에만 집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모든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대만이 무너지면 자신이 다음이며 오키나와와 남부섬들이 방어할 수 없게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쿄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적 비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쟁 계획과 직접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도쿄는 대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공동 지휘센터를 설립하고 탄약을 비축하며 중국의 악몽을 현실로 만들 군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가 태평양에서 방지하려던 바로 그 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시아판 나토의 사실상 설립입니다. 일본은 이제 대만의 방어를 자신의 생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이 군사 활동은 단순한 지역 경계 침해나 해양 관할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글로벌 권력 구조가 균열되고 새로운 단층선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중국의 대만 포위와 일본의 반항은 사실 훨씬 더 넓은 외교 체스판에서의 움직임이며 이 체스판의 가장자리는 대만의 해안을 넘어 유럽의 중심부까지 확장됩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의 경고는 서방 수도들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리토는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 즉 동시다발적 침략의 악몽의 진간에 있다고 말했다. 그 방정식은 간단하고 무섭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심과 자원이 필연적으로 아시아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전략적 공백은 푸틴이 유럽에서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루터의 말에 따르면 베이징의 대만에 대한 움직임은 모스크바를 유럽에서 새로운 더 파괴적인 대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방의 최악의 악몽인 양면 전쟁 시나리오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크렘린의 기회주의가 작용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불에 기름을 부으며 그들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의 영토 보전 권리를 방어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스크바는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제한 파트너십이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수정주의 블록으로 변모했음을 증명합니다. 러시아는 태평양에서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칭찬하고 중국은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은 서방 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적 덫입니다. 긴장의 외교적 차원은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요인은 이 화약고에서 가장 불확실한 불씨입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이나 현재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워싱턴을 위협하려고 감히 시도했습니다. 중국과 세계화센터의 부회장인 빅터 가오의 발언은 베이징이 핵 문턱을 논의 대상으로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파괴하고 싶다면 당신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 순간 외교적 예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오 부주석은 워싱턴에 명백한 핵 위협을 가하며 중국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디든지 20분 내에 타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수사와 함께 제2차 공격 없음 교리는 오판의 대가가 전면적인 파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카드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그들이 전폭적인 영역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략적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중국 자체일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중국의 움직임은 자국의 레드라인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베이징은 대만 문제를 내부 문제로 정의하고 외부 개입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고 일본 해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림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국제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협박, 희토류 위협, 관광 금지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압박은 도쿄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공급망을 단절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의 배중국 꿈은 이웃 국가들을 단결시키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태평양의 이 체스판에서는 더 이상 졸로 움직이지 않고 항공모함과 극초음속 미사일로 움직입니다. 정의 임무 2025는 기술적으로 베이징이 대만을 목조를 수 있음을 증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은 스스로의 두려움을 만들어낸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일본을 위협하기보다는 도쿄가 평화주의의 사슬을 끊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방을 겁주기 위해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나토가 글로벌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촉발했습니다. 12월 29일 아침 대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제트 엔진 소리는 단순한 훈련의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지역의 현상 유지가 파괴되고 새로운 위험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베이징은 나는 강력하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반대 동맹의 반응은 분명하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있다. 전쟁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문 앞에 있는 차가운 현실이며 그 문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